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설득의 심리학 상호성의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이렇죠. 호의,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 자, 아이슬란드는 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망명한 바비 피쉬에게 자국 시민권을 주기로 결정했을까? 자, 또 콜라겐 하나를 선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각각 복권을 사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누가 더 부탁을 잘 들어주었을까? 두 번째 질문에는 뭔가 답이 느낌이 오시죠? 자, 선물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을 그 입장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콜라겐 하나를 선물 받은 느낌과 받지 않고 부탁한 느낌. 좀 더 쉽게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 콜라겐 하나를 선물 받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둘 다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둘 수 있을까 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자, 이 아이슬란드가 왜 이 바비 피셔를 받아들였냐는 거죠. 이 망명을 받아들였느냐. 자, 그 내용이 설득의 심리학 2권에서 파트 2 상호성의 원칙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2005년 4월 한 주권 국가의 의회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역대 세계 체스 챔피언이자 미국 법률의 지배를 벗어나 망명한 바비 피쉬에게 자국 시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9.11 사태를 일으킨 테러범을 이 바비 피셔가 편들기도 했고요. 또 좀 이 미국이라는 정부와 얼굴 붉힌 일이 많았다는군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받아들여 한 나라는 이란이나 시리아, 북한도 아닌 바로 아이슬란드였어요. 자, 이 피쉬에게 시민권을 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나라 아이슬란드. 자, 이 나라는 미국의 충실한 우방이기도 합니다. 자,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쌍수를 들고 바비 피쉬를 환영했을까요? 특히 그는 미국 규정에 위반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500만 달러짜리 체스 경기에 참가한 후에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시계 바늘을 30년 이상 뒤로 돌려야 합니다. 1972년 세계 챔피언이자 러시아의 체스 달인 보리스 스파스키와 도전자 바비 피셔는 세계 체스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어요. 체스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대회는 없었다는군요. 자, 그래서 어딜 가나 이 체스 게임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어요. 냉전 시대 절정에 열린 이 경기는 세계 체스 경기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이 전형적인 기행을 일삼았던 이 피셔는요, 개막식 날 아이슬란드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경기가 정말로 열릴지 안 열릴지 의심스러운 경기였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 당국이 피셔의 수많은 요구를 들어주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피셔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텔레비전 중계를 금지해라. 자, 입장료 수익의 30%는 나한테 달라. 자, 이렇게 너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마침내 파격적으로 상금을 2배로 올리고 또그 짓밟지는 설득을 한 끝에 결국 바비 피셔가 못 이기는 척 아이슬란드로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스키를 이겼어요. 실력이 상당히 좋았나 봅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신문사들이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슬란드는 끊임없는 무리를 일으키는 이 피쉬의 페르소나를 기꺼이 참아줬죠. 아이슬란드의 어떤 기자 말 맞다나 그가 아이슬란드를 세계 지도에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알려줬죠. 이것은 피셔가 고립돼 있던 아이슬란드에게 상당히 뜻깊은 선물을 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로 의미가 컸습니다. 자,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바비 피셔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아이슬란드 외무부 장관은 피셔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해줬던 일이 30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BBC 분석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 피쉬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상호성의 원칙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갚아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일상적인 사회생활, 사업상 거래, 가까운 인간관계 등에서도 우리가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콜라겐 하나를 선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자, 데니스 레건의 연구팀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실험을 실시했어요. 이 실험에서는 조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 콜라겐 하나를 줍니다. 그런 다음 조는 복권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선물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조의 부탁을 누가 더 들어줬을까요? 음료수 선물을 준 것과 복권을 사달라는 요청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어요. 자, 복권 선전을 하면서 선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던 피셔가 그렇게 굵직한 인물이었는데도 아이슬란드 정부가 그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가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호감과 요청에 수락하려 얼굴에게 일반적으로 강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또 흥미롭게도요. 조가 준 코카콜라 그 한 캔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호감과는 완전히 무관하게도 복권을 구입해 주기로 결정한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복권을 구입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졌다 이런 의무감이 호감의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협동력으로 고민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은 사람을 희소시키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무 이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양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팀원이나 동료 또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나요? 자, 또 실제로 도움을 받고도 싶죠. 네. 자, 우리가 언젠가 우리를 도와주거나 편들어줘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 의무감을 심어주려면 먼저 도와주세요. 자, 만일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는 당신을 자기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그런 관계는 도움이 필요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한편 치과에 가야 하는 부하 직원에게 조금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팀장은 지혜로운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 부하 직원은 팀장의 호의에 보답할 필요를 느낄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아마 야근을 자청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하거나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 속으로 '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대신에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상호성의 원칙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감은 나중에 당신이 하는 부탁의 수락 성공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경영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는 더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 너그러운 양보, 친절한 배려 등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 빚을 언젠가는 갚아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 이웃, 파트너, 자녀들을 먼저 도와주면요. 그들도 언젠가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 타이틀은 뭘까요? 정성. 자, 하늘은 정성을 다하는 자를 돕는다. 자, 가너라는 사람은요, 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어요.
전체 실험 참가자의 3분의 1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포스트잇을 붙인 설문지를 줬고요. 다른 3분의 1에게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포스트잇을 붙인 설문지를 줬어요.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을 아예 붙이지 않은 설문지를 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여기서 이 간호가 한 실험은요. 누가 이 정성을 얼마나 들인 포스트잇에 답을 하는 겁니다. 자, 포스트잇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설문 요청을 친절하게 했겠죠. 그러나 포스트잇은 붙였는데 아무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포스트잇도 안 붙이고 부탁하는 글자도 없어요. 확률상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릴까요? 자, 결과는요, 이렇답니다. 그래서 요청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인 경우에는 이 설문지에 작성한 사람의 비율이 69%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포스트잇을 붙인 경우에는 43%. 마지막으로 포스트잇도 붙이지 않고 글도 없어요. 34%.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적고 표지에 붙이기까지 무슨 큰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별도로 들어간 노력과 개인적인 정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 요청을 들어줍니다. 어쨌든 이 상호성의 원칙은 사람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사회적인 딱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포스트잇 뒷면에 발라져 있는 접착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정답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개인적인 정성을 많이 표현할수록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무실이나 지역 사회 혹은 가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개인적인 정성이 들어간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전달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다투어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치는 보고서나 우편물 더미 속에 파묻힐 필요도 없어요. 자, 요점이 이겁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작성할 때 조금만 정성을 쏟아도 결과가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잇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호의가 호의인 줄 알게 하나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풀리는 미국의 대규모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부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이 연구팀은 전체 직원 중 절반에게는 동료에게 도움을 줬던 경우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우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실험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에게는 각자가 인식한 호의의 가치를 표시하고 또 도움을 주거나 받았던 경험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지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결과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도와줬던 일은 또 잘 기억해요. 서로 그 도움에 관해서 도움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도움을 준 일을 대놓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렇지만 상기시켜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조금 우회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내가 그때 당신 그 와이프가 출산할 때 일찍 퇴근시켜 줬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 출산 잘했고 아기는 건강해? 라고 기억을 상기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때 그 호의가 호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길게 흐르면 안 돼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 그 부하 직원에게 "급한 일이 있다. 야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말했을 경우 부하 직원은 흔쾌히 "오케이." 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고객을 미안하게 하라. 자, 어떤 영상일까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예, 고객을 미안하게 해라. 자, 먼저 줘라. 자, 먼저 친절을 베풀고, 예, 그다음 상대방이 아, 거기에 대한 뭔가 사회적 의무감을 갖게 돼요. 아,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 네, 핵심. 자, 먼저 줘라.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강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의는 없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